지금 K리그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평균 관중도 계속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시도민 구단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계속해서 연일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과연 한국 축구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꼬리의 신문선 교수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이제 한동안 K리그 좀 뜸했었는데요. 오늘 FC 서울과 대전 경기를 90분 경기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네. 이거 대전 이래도 되나? 황선홍 감독 이렇게 슬럼프에 깊게 빠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바로 켜고요. 신 PD와과 대전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매년 특히 2026 시즌, 2025 시즌 1위 팀이 누구냐 했을 때 서울과 대전은 항상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전북과 울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그 1위 후보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서울은 현재 랭킹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1위 후보였던 대전은 9위입니다. 네. 대전 팀이 최근에 두 경기 승승패 다섯 경기를 놓고 보면요. 두 경기를 이겼어요. 안양과 광주. 그러면서 서울 원정을 와서 잔뜩 기대를 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만약에 서울을 꺾으면 3연승, 그리고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FC 서울을 꺾으면 팀이 활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요. 오늘 무려 4골을 허용하면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황선홍 감독의 표정, 제가 지금 황선홍 감독이 여러 팀을 지금 이렇게 감독을 맡으면서 팀의 지휘자로서 경기했던 모습 중에서 오늘 가장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후유증이 상당히 클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인업 자체를 놓고 보면 홈팀인 FC 서울은 4-4-2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그 오른쪽에 박수일 선수, 그다음에 야잔, 로스, 김진수, 그리고 미드필드에는 정승원, 손정범, 바베치, 안데르선, 최전방에 이승모와 클리말라 선수를 출전을 시켰거든요. 반면에 대전팀은 골키퍼 이창근, 오른쪽 볼백 김문환, 왼쪽인 이명재, 그리고 센터백인 안톤과 조성권, 그리고 미드필드는 엄원상, 김봉수, 강윤성, 그리고 루빅선, 최전방에 마사와 주민기 선수를 이제 투입을 했었거든요. 경기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두 팀 모두 이제 4-4-2를 운영을 했는데 출발은 상당히 대전이 괜찮았었어요. 첫 골을 주민기 선수가 전반전 37분에 페널티 에리어에서 이제 볼을 문전에다 띄워놨는데 옵사이드 한 병을 팔려고 에피소드이 나왔었는데 옵사이드 에 빠지지 않고 등진 상태에서 오버헤드 킥으로 기가 막히게 첫 골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대0으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클리말라 선수가 47분에 이제 동점골을 뽑아서 1대1 상황이 됐었고, 그다음에 김진수 선수가 61분에 골키퍼에게 헤딩을 백패스한다는 것이 결국은 골키퍼가 골문을 벗어나서 볼을 밖에서 나왔는데 이제 호흡이 맞지 않아서 골문 쪽으로 그것이 이제 튕겨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대전이 이제 승기를 잡았었지만 거기까지만 대전은 행복했고, 송민규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는데 송민규 선수가 80분, 82분에 두 골을 연달아 넣고, 그리고 정성원 선수가 92분에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리면서 쐐기를 박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자, 서울과 대전 골 점유율이 59대 41로 기록이 되었었고요. 슈팅은 16대 10, 서울이 조금 앞섭니다. 그중에 슈팅이 12대 6으로 서울이 대전보다는 조금 더 슈팅이 날카로웠었다. 이런 네.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경기에 가장 사실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바로 선수 교체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 두 골을 터뜨린 송민규 선수의 활약이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교체의 성공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송민규 선수가 오늘 그동안 사실은 전북팀에 있다가 서울로 이적을 해서 골 결정력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 스타팅 멤버에서 빠져 있었는데, 송민기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송민기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역전승을 하는 이제 그런 활약을 해서 18분에 교체 투입돼 가지고 골 넣은 것은 80분과 82분. 두 골 모두 송민규의 아주 기가 막힌, 특히
82분에 3대 2로 앞서는 상황에서 헤딩 슛을 했는데 그것이 골포스트를 맞고 튀어나가서 다시 문전세도 하면서 골을 터뜨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동점골이었던 것은 중거리 슈팅한 것이 이제 수비수 맞고 꺾여서 들어갔거든요. 송민기 선수의 그 활약이 오늘 사실은 대전을 침몰시키는 가장 큰 활약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22일 날이죠. 24라운드에 서울은 연고지 악연으로 얽힌 안양일지에서 서울로 온 거 아닙니까? 안양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FC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원정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에 대한 기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중에 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이 앞서 말하신 것처럼 대전을 4대 2 정말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장에 계셨던 관중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하지만 이 경기 관중 수가 약 21,31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팀이 바로 FC 서울이잖아요. 네. 이 FC 서울의 이 월드컵이 끝난 열기가 가득 찬 이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2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4만 명도 들어차야 될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약 2만 1천여 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찼고요. 지금 2026년 서울의 평균 관중이 22,497명이에요. 하지만 2025년 시즌에는 평균 관중이 23,185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 한 1,000명이 좀 안 되게 빠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원래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K리그가 막 복잡복잡해지고 월드컵에서 좀 아쉬웠던 것들을 K리그에서 축구 팬분들이 이제 쏟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축구 팬의 분위기는 K리그를 좀 차게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경기에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K리그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경기들이 과연 이전만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걱정도 생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월드컵 이후에 프로축구에 사실 이제 슬럼프에 그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죠. 네. 그렇죠. 호재보다는 뭐 악재만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FC 서울과 대전 올 시즌 우승을 다툴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던 두 팀의 대결이었었는데 이제 관중이 이렇게 또 오늘 8월 15일 연휴 뭐 주말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에 관중이 줄었다는 그 하나 이제 지금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은 그 최근 들어서 관중이 어떻습니까? 자, 대전도 2025년 시즌에 평균 관중이 약 1,620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올 시즌 평균 관중이 약 8,586명이에요. 물론 대전이 현재 순위가 하위권으로 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홈팬분들 그리고 경기가 좀 다소 실망스러웠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전북, 울산, 인천, 대전, 포항 지금 현재 가장 K리그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팀들이 모두 평균 관중이 지난 시즌보다 못하다라는 네. 게 좀 이번 특히 이 월드컵이 끝난 2026년 시즌에 K리그의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FC 서울도 이렇게 관중이 떨어질 만한 원인은 있었죠. 오늘 그 대전 하나 시즌과 경기를 후반에만 4골을 몰아치면서 4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최근 리그에서 2무 1패 그러니까 4경기만의 승리이자 코리아컵 패배를 포함한다면 공식 경기 5경기만의 이제 승리였으니까 상암에 지금 관중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악재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거든요. 앞서 강조했듯이 대전은 최근 2연승의 반등들이 잊지 못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요. 대전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오늘 대전에서도 관중들이 꽤 왔더라고요. 서포터스가 말이죠. 사실 FC 서울이
5경기만에 이제 승리니까 대전은 최근에 2연승을 했었던 뭐 상대 팀들이 약체인 안양과 광주에게 이겼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뭐 평가를 후한 점수는 주진 못하더라도 분위기 자체를 놓고 보면 3연승을 갈 수만 있었다면 FC가 지금 주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량 실점하면서 이제 무너진 것이 황선홍 감독에 대한 대전의 팬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대목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왜 서울과 대전 경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재 K리그 2026 시즌과 2025년 시즌의 라운드별 관중 수가 기록이 되거든요. 네. 2026년 21라운드의 관중 수가 51,822명, 음. 그리고 22라운드가 35,621명. 이번 라운드죠. 네. 23라운드가 27,391명으로 현재 오늘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5 시즌은 어땠는가? 네. 21라운드의 라운드별 관중이 56,182명이고요. 22라운드가 65,945명. 그럼 23라운드가 44,344명.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4라운드가 49,819명. 25라운드가 76,091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누적 관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상향곡선을 또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2026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운드별 관중 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꺾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비단 오늘 서울과 대전 경기, 뭐 음. 대전과 서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모든 경기, 네. K리그의 모든 경기의 관중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물론 뭐 지금 22라운드, 21라운드가 너무나 더운 날씨에 펼쳐졌기 때문에 네. 그라운드를 찾는 축구 팬분들의 그런 선호도가 떨어졌을 거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글쎄요, 비단 이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K리그의 침체기가 온다는 게 네. 과연 이 폭염 때문일까라는 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네. 2026년 시즌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 수를 동원한 경기 어느 경기일까요? 올해 서울하고 안양 경기 아닌가요? 맞아요. 5월 5일 날 열렸었던 서울과 안양 경기. 어린이날이 했었어요 그날. 가장 좋은 그런 날이었죠. 아니 두 팀의 역사가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관중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이 네. 연고지 더비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까? 음. 서울이 이길 거다라고 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안양이 복수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경기 결과는 0대 0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 관중 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5,729명. 네. 그렇다고 하면 2025년 시즌에 가장 많은 관중 수를 동원한 경기 기억하실 거예요. 전북과 서울이 이제 홈팀이었었죠. 네. 그 경기에서 48,0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공식적으로 48,008명이 네. 기록이 되었었고, 이 경기에서 이제 FC 서울은 홈팀인데도 불구하고 0대1로 패했던 네. 그런 그 경기. 그러면서 2025 시즌에 FC 서울은 아주 전북만 만나면 이제 상당히 작아지는 거스포에서 아주 혼쭐이 났었죠. 맞아요. 네.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거스포에스의 전북 그렇죠. 이거 무서웠어요. 뭐 무서웠죠. K리그도 우승하고 코리아컵도 우승하는 그런 더블을 기록했던 그런 전북이었는데, 근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서울과 안양. 네. 사실은 이제 안양이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그 경기도 4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맞습니다. 2월 22일 날 열렸던 그렇죠. 서울과 안양 경기 네. 2025년에 열렸습니다. 그 추운 날 경기를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그 운동장에 얼어붙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는 네. 그때도 4만 이 경기도 네. 저희가 직접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라운드에 직접 내려와서 잔디를 밟아봤더니 스터드가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했었던 걸로 운동장에 기억을 하거든요. 얼어가지고 네, 맞아요. 미끄러져 넘어지는 상황이 4만 명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41,415명. 이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2025 시즌보다 월드컵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관중 흥행은
아주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에 관중수 네. 탑 3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안양이 35,729명, 서울과 전북이 34,068명, 그리고 전북과 김천 경기가 31,447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4만 명 이게 그 작년에 1라운드, 2라운드 때 네. 4만 명을 차고 올라갔었잖아요. 2025년 그렇죠. 시즌 뭐 비교해 보면 어. 서울과 전북 48,008명, 서울과 안양이 41,415명, 그리고 전북과 울산 경기 현대가 더비 31,830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도 레알이나 바르샤는 원정을 가든 그 화려한 그 두 팀의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북, 서울, 그다음에 대전 뭐 이런 팀들이 지금 관중 동원해서 고전을 하고 있고 지금 FC 서울도 올 시즌 지금 승점 2위와 많은 차이를 두고 멀리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도 4만 명을 넘는 관중을 지금까지도 한 경기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상당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K리그 얘기 나온 김에 순위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죠. 지금 현재 K리그 서울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네. 밑으로 승점 37점의 울산, 그리고 34점의 전북, 34점의 제주, 네. 32점의 강원, 31점의 포항, 그리고 30점으로 안양이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격을 성공했던 인천, 현재 29점 승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오늘 대전이 9위로 승점 2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점의 김천, 24점의 부천, 11점의 광주. 광주 큰일 났어요, 정말. 광주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올 시즌 뭐 이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없죠. 네. 지금 올 시즌에 1승밖에 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천도 지금 10위에 처져 있는 이제 상황. 김천도 올 시즌 끝나면 지금 자동적으로 강등될 수 있는 뭐 이러한 지금 선택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심리적에 아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영민 감독이 지난 저희 인터뷰할 때도 그렇죠. 정말 강등만 피하겠다, 꼴찌만 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부천 굉장히 잘 막고 있어요. 부천이 잘 막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광주가 너무나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승점 자체로만 봤을 때 거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2025 시즌과 2026 시즌이 좀 달라진 게 2026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광주가 12위로 꼴찌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네. K리그2 플레이오프 준우승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맞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아직까지는 시즌 그 라운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를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끝까지 시즌을 마무리할지 네. 이게 굉장히 또 이번 시즌에 또 눈요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정현 감독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 팀이 와르르 무너질 것을 예상을 했었죠. 주요 선수도 빠져나갔고 팀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말이죠. 망신살이 계속 뻗쳤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은 FC 서울과 대전 경기도 관심이 있었지만 재밌는 경기들이 몇 개 경기가 같이 열어졌죠. 네. 수원과 수원 수원 FC FC 경기. 네.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수원 더비. 네, 수원 더비 2대1로 비겼습니다. 네. 수원이 전반 2분에 지금 배신 선수가 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서다가 정승배 선수가 그 수원 FC죠. 45분에 골을 넣어서 1대1. 수원 FC가 9번 칠 선수가 48분에 골을 터뜨려서 2대1로 앞서다가 오성범 선수가 61분에 골을 넣어서 2대1로 비겼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그 경기 결과는 수원의 그 더비로서 관중들을 흥분시켜줄 수 있는데 수원이 어찌됐든 이정희 감독이 와서 좀 시원스럽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 나가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아마 이정희 감독도 그렇고 수원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네. 뭐 1위 달리고 있는 서울 너무나 축하를 하고요. 물론 우승 후보였던 울산, 전북, 대전 이 팀들의 선전을 기대는 하지만 네.
지금 이 걱정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K리그 이 관중 동원 수가 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청문회도 열렸었고 그다음에 한국 축구 특히 축구협회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얘기 나왔던 것들이 돈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로축구가 돈을 못 벌면 관중이 없으면 관중의 관심이 없으면 과연 이 K리그를 유지하고 이 K리그를 유지함으로써 정말 좋은 한국 대표 선수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또 해외 리그에 가서 국위 선양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들이 점점 희박하다. 그렇게 예상하는 축구 팬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이번 시즌 유독 걱정이 되는 K리그 시즌입니다. 지금 프로축구는 큰일 났어요. 왜냐면 월드컵 이후에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시도민 구단에 대한 그죠? 사건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터졌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포 FC에서 10억이 넘는 거금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유용이 되고 그게 구단 프론트에서 거르지 못하고 그게 그런 사건이 터지니 전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뿐만 네, 아니라 강원도 인제 사건 강원도도 사고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 강원 사건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 프로축구는 진짜 큰 지금 위기에 닥쳤다고 봅니다.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이 만들어지면서 말이죠. 축구계에는 준비도 안 된 팀들을 그 2부 리그의 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깊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을 해서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문제가 지금 축구계에서 언젠가는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이자 또 이번 월드컵 현장에 가면서 구단의 사장단 또 단장들이 그 구단의 예산을 갖고 그 해외 여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 최근은 또 강원 FC가 말이죠. 해킹 당했다는 소식까지 또 터졌어요. 그러면서 김병지 대표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그 사건에 대한 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외국인 선수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인제 과정에서 이적료를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킹을 당해 가지고 말이죠. 해킹당한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단 행정에 말이죠.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돈의 거금이 지급이 되면 결제 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단에 대한 그 행정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것이 해킹 사기에 당하는가. 그러면서 용병 인대료를 인제 구단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은 거죠. 이것이 인제 또 전액 인제 보조금 이제 그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인제 썼다라고 해서 인제 그 비판들이 인제 비등해지면서 김포 FC의 대형 사건과 더불어서 도민 구단인 강원 FC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감사 성격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 자체의 그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강한 구단의 그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까지도 이것이 비약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킹 당했으니까 그 돈을 또 피파에서는 당연히 선수에게 이것을 지급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구단 입장에서는 두 번을 인제 지불했던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인제 그 또 프로축구에 터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 네. 시민 구단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을 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시민 구단 자체는 사실은 저는 뭐 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시민 구단을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 구단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그 몇몇 인사들 때문에 사실 뭐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순기능들이 악기능으로 포장되는 듯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쪼끔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뉴스에서 인제 강원 FC도 시민구단 하도 시민구단이 지금 이미지가 나빠져 네. 있는데요. 시민구단이 아니고 도민구단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도민구단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강원 FC는 이제 도민 구단이고요. 그 김병지 대표이사는 아주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음. 지금 K리그 큰일 났습니다. 네. 대전이 1위 후보였던 대전이 9위로 떨어졌던 것도 문제지만 음. 지금 평균 관중도 계속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시도민 구단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주축이 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계속해서 연일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과연 한국 축구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의 주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이거나 단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구단 같으면 그 기업의 오너 또는 시도민 구단 같으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계적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일부에 말이죠.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여기까지는 지금 1, 2, 3, 4위는 기업형 구단입니다. 그렇지만 강원 그리고 6위에 있는 이제 포항도 기업형 구단이고 안양, 인천, 대전을 건너뛰어서 부천, 광주 이런 구단들이 이제 시민 구단 아닙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또 사실은 2부 리그에 있는 그 전남도 사실은 기업형 구단이잖아요. 2부 리그의 서울 이랜드도 기업형 구단인데 창단한 이래 지금 1부에 한 번도 올라오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프로축구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가 기업형 구단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1부 리그를 12팀에서 늘리자. 왜? 지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기업형 구단들은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입장이니까 늘리자고 했는데 지금 들어서 뭐 파주를 포함을 해서 천안, 그 김해, 지금 용인도 그렇고요.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여러 가지 그 위기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프로축구연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결국은 프로축구연맹의 부총재는 지금 연봉을 말이죠.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K리그는 그렇다면 우승 상금이 지금 5억 원이 언제 때부터 5억 원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도민 구단들의 참여와 기업형 구단들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상위 리그인 K1과 K2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도민 구단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나쁘잖아요. 한 구단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아마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성남FC가 최근 들어서 감독 교체하는데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2년째 계속 줄었는데 더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지금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는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인데도 시인판에 대한 그 오심 판정에 대한 것은 계속 겹쳐지고 있고 그리고 축구협회는 현재 회장 권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악재란 악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 자고 나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 PD관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축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그런 프로축구의 안개 상황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신 PD관과 제가 오늘 FC서울과 대전 경기에 대전 큰일 났다. 그리고 크루징 쪽으로 오면서 프로축구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대한축구협회도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프로축구연맹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장기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권호갑 그리고 한웅수 부총재의 그동안 행정에서 태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